수천 년 동안 이집트는 인류가 남긴 가장 위대한 문명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사막 위에 우뚝 솟은 피라미드와 침묵 속에 잠든 왕들의 무덤은 인간이 신과 영혼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우리는 이 땅을 연구했고 기록했고 박물관 속에 정리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모래 아래에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남아있다. 발굴되었지만 공개되지 않은 공간, 발견되었으나 더 이상 접근할 수 없는 구조물, 그리고 공식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진 도시들. 이들은 우연히 잊힌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의도적으로 멈춰진 흔적처럼 보인다. 역사는 늘 승자에 의해 기록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어디로 사라지는가? 왜 어떤 발견은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곧바로 봉인되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가?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발굴 중 유독 특정한 것들만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이야기는 위대한 유물의 창가가 아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을 반복하는 연대기도 아니다. 이것은 한때 세상의 빛을 보았지만 곧바로 닫혀버린 문들에 대한 기록이다. 공식적으로 설명되지 않았고 끝까지 조사되지 않았으며 지금도 여전히 질문만을 남긴 채 잠들어 있는 발견들에 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집트에서 발견되었으나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흔적들, 즉 발견되는 순간부터 멈춰 서야 했던 고대의 비밀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려 한다. 스핑크스는 언제나 기자 고원의 얼굴로 존재해 왔다. 왕들의 무덤이 줄지어 늘어선 그 땅에서 스핑크스는 누구의 무덤도 아니었고 누구의 이름도 새겨지지 않았다. 사자의 몸과 인간의 얼굴을 가진 이 거대한 석상은 왕권과 태양, 그리고 침묵 그 자체를 상징하며 수천 년 동안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고대 이집트인들이 진정으로 스핑크스를 무엇으로 인식했는지는 여전히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20세기 후반 스핑크스를 둘러싼 질문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신화나 상징이 아니라 기술이었다. 지표를 파괴하지 않고도 지하 구조를 탐지할 수 있는 지표 투과 레이더와 지진 탐사 장비가 기자 고원에 도입되었고 스핑크스 주변은 구조 안정성 조사라는 명목 아래 정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장비가 포착한 것은 단순한 안반의 연속이 아니었다. 탐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스핑크스의 전면부와 몸통 아래, 그리고 양쪽 발 주변에서 규칙적인 공백 신호가 반복적으로 감지되었다. 자연 동굴에서 흔히 나타나는 불규칙한 형태가 아니라 일정한 깊이와 방향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일부 신호는 서로 연결된 구조처럼 보였고 단일한 공동이 아니라 통로와 방의 조합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것은 기자 고원지층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명확히 구분되는 결과였다. 이 시점에서 논쟁이 시작되었다. 지질학적 설명으로는 이 공백을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웠고 인공 구조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근거 역시 부족했다. 특히 스핑크스 바로 아래라는 위치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만약 이 공간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라면 그것은 스핑크스가 세워지기 이전 혹은 스핑크스와 동시에 계획된 구조일 수밖에 없었다. 이는 스핑크스의 역할과 연대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이 결과는 곧 고대 문헌과의 비교로 이어졌다. 플라톤의 기록과 후기 이집트 전승에는 스핑크스 인근 지하에
지식과 기록을 보관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후대에는 이것이 기록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대재앙 이전의 지혜가 봉인된 장소로 묘사되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상징적 신화로 취급되었지만, 레이더가 가리킨 지점은 이 전승이 단순한 상상이 아닐 가능성을 다시 불러냈다. 그러나 탐사가 외부에 알려진 이후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추가적인 장비 투입 계획은 취소되었고 탐사 범위는 제한되었다. 공식 발표에서는 지하의 이상 신호가 자연적 요인일 수 있으며 스핑크스의 구조적 안전을 고려할 때 더 이상의 조사는 위험하다는 입장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동일한 기술이 다른 유적지의 지하 구조를 탐사하는 데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쉽게 납득되기 어려웠다. 특히 의문을 키운 것은 정보의 단절이었다. 초기 탐사 이후 스핑크스 아래에서 감지된 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것이 방인지 통로인지 혹은 단순한 공동인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도 발표되지 않았다. 발굴 금지라는 선언은 없었지만 사실상 그 아래로 더 내려가는 모든 시도는 멈추었다. 질문은 남았고 답은 사라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침묵 자체가 중요한 단서라고 말한다. 스핑크스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어떤 구조의 입구를 표시하는 상징적 표식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고대 이집트에서 거대한 석상은 종종 경계나 보호의 의미를 가졌으며 접근이 제한된 장소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만약 그렇다면 스핑크스는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오늘날 스핑크스는 여전히 관광객들 앞에 서 있다. 사진 속에서 그것은 익숙하고 안전한 유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허락되지 않는다. 만약 그 공간이 아무 의미 없는 자연 공동이라면 왜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 끝을 확인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곳이 고대 이집트에 계획된 구조라면 왜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멈춰 서야 했을까? 스핑크스는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침묵은 여전히 많은 것을 가리고 있다. 기록의 전당이라는 개념은 언제나 모호한 경계에 서 있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유적 목록에 공식적으로 등재된 적이 없고 발굴 보고서에도 명확한 위치가 기재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수천 년에 걸쳐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대가 바뀔수록 형태를 달리하며 반복해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하기에는 설명되지 않는 무게를 지닌다. 가장 자주 언급되는 출처는 플라톤의 기록이다. 그는 이집트 사제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로 대재앙 이전의 지식과 역사가 특정 장소에 보관되었다고 서술했다. 그 장소는 피라미드와 스핑크스가 자리한 지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고 인간의 기억이 아닌 돌과 지하에 봉인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이야기는 철학적 은유로 해석되기도 했지만 흥미롭게도 후대 이집트 전승에서도 유사한 개념이 반복된다. 이집트 후기 문헌과 헬레니즘 시대의 기록들 역시 기자 고원 인근 지하에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공간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 그곳은 왕의 무덤이 아니며 제사를 위한 신전도 아니었다. 오히려 기록과 지혜, 즉 한 시대의 기억을 보존하는 장소로 묘사되었다. 고대 이집트에서 지식은 신성한 것이었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영역에 보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승은 당시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었다. 문제는 현대에 들어서면서 이 전설이 다시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스핑크스 주변 지하에서 감지된 이상 구조는 단일한 공동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듯한 복합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일부 신호는 일정한 강역과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에서는 보기 어려운 패턴을 보였다. 이 구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했지만 그 단계는 결코 허락되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기록의 전당은 더 이상 단순한 신화가 아니게 된다. 만약 스핑크스 아래의 공간이 계획적으로 조성된 구조라면 그것은 단순한 매장 시설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장소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식의 보관이라는 개념은 고대 이집트의 왕권과 종교 체계, 그리고 시간에 대한 인식과 깊이 연결된다. 과거를 봉인하고 미래를 위해 남긴다는 사고방식은 이 문명이 단순히 사후 세계만을 바라본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 기록의 전당이라는 용어는 학술 문헌에서 점차 배제되었고, 해당 개념을 언급하는 연구는 주변부로 밀려났다. 공식 입장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기록의 전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스핑크스 주변 지하의 이상, 신호는 자연적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모순은 질문을 낳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상이라면 왜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시도조차 허락되지 않는 것일까? 만약 기록의 전당이 단지 신화라면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을 열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지는 언제나 배제되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침묵이 단순한 보존 문제를 넘어선다고 지적한다. 스핑크스와 기자 고원은 이집트 문명의 상징이자 세계사적 이미지로 굳어진 장소다. 만약 그 아래에서 기존의 연대나 문명관을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학문적 논쟁을 넘어 문화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어쩌면 기록의 전당이 두려운 이유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오늘날 기록의 전당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은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과 거의 같다. 스핑크스 아래의 공간이 침묵 속에 남아있는 한, 이 전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질문은 계속해서 되돌아온다. 기록의 전당이 신화라면 왜 그 신화를 끝낼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가? 타니스는 한때 이집트의 권력이 이동한 흔적을 고스란히 품은 도시였다. 나일 삼각주 북부에 자리한 이곳은 제21왕조와 제22왕조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남부 테베와는 다른 정치적 성격을 드러냈다. 사막이 아닌 습지와 수로 위에 세워진 타니스는 지리적 특성만으로도 이집트의 다른 수도들과 뚜렷이 구분되었다. 19세기 말부터 이루어진 초기 발굴은 이 도시의 중요성을 빠르게 입증했다. 왕들의 석관과 정교한 장신구, 금으로 장식된 유물들이 연이어 발견되었고 일부 무덤은 도굴의 흔적조차 거의 없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갈수록 타니스는 익숙한 이집트의 모습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건축 배치와 석재의 재사용 방식, 그리고 특정 구조물의 방향성은 기존의 왕도들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도시의 하부 구조였다. 지표 아래에서 드러난 일부 공간은 단순한 기초나 배수시설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조성된 듯한 넓은 공간을 암시했다. 습지 위에 세워진 도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하 구조는 침수와 붕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선택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의 건축가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을 남겼다. 이 시점에서 발굴은 갑작스럽게 속도를 잃었다. 공식적인 이유는 반복되는 홍수와 지반 불안정이었다. 나일 삼각주의 특성상 이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처럼 보였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다른 유적지들은 계속해서 조사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타니스의 경우만 유독 조심스러운 태도가 유지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의문을 키운 또 하나의 요소는 정보의 공백이었다. 특정 구역에서 무엇이 발견되었는지에 대한 상세 보고는 공개되지 않았고 발굴 기록은 불완전한 형태로 남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초기 조사 과정에서 기존의 이집트 양식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와 유물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이 주장은 공식 문서로 뒷받침되지 않았다. 반박도 확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주제는 자연스럽게 논의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타니스는 이후 점차 잊힌 도시가 되었다. 영화와 대중문화 속에서 일시적으로 조명되었지만 학술적 관심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발굴이 완전히 중단되었다고 선언된 적은 없었으나 실제로는 더 깊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시의 중심부 아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이 침묵은 묘한 대비를 이룬다. 왕들의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이집트는 그것을 세계에 공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나 타니스에서는 다르다. 권력이 이동하던 시기의 수도, 정치적 변화의 흔적이 응축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부 구조에 대한 질문은 멈춰 섰다. 마치 더 이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타니스는 여전히 삼각주 아래에 잠들어 있다. 물과 진흙, 그리고 침묵 속에서 도시의 또 다른 층위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만약 그곳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이 도시는 끝까지 탐구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면 왜 우리는 그 답을 기다리는 상태로 남겨져 있는 것일까? 타니스는 발견된 도시이면서 동시에 끝내 밝혀지지 않은 도시로 남아있다. 아비도스는 이집트에서 가장 오래된 신성의 중심지 중 하나였다. 왕조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곳은 죽음과 재생, 그리고 왕권의 기원을 상징하는 장소로 여겨졌다. 수많은 파라오들이 자신의 이름을 이 땅에 남기고자 했고 세티 1세의 신전은 그러한 욕망이 가장 완성된 형태로 구현된 건축물이었다. 그러나 지상에 드러난 신전의 장엄함은 오히려 그 아래에 숨겨진 것들에 대한 질문을 불러왔다. 20세기 초 아비도스를 조사하던 탐험가들과 고고학자들은 신전 주변과 내부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를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단순한 저장 공간이나 배수 통로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넓고 깊은 공간들이 돌 아래로 이어지고 있었으며 일부는 서로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었다. 그들은 이 구조를 단순한 지하실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적인 공간군으로 인식했다. 기록 속에서는 그것을 지하도시라는 표현으로까지 묘사하고 있다. 이 주장이 논란이 된 이유는 명확했다. 고대 이집트에서 대규모 지하도시는 전례가 거의 없었고 특히 신전 바로 아래에 그러한 구조를 조성했다는 개념은 기존의 종교건축 이해와 충돌했다. 그러나 동시에 아비도스가 갖는 상징성을 고려하면 이곳이 다른 어떤 지역과도 다른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다. 왕들의 무덤이 아닌
왕권 그 자체의 기원을 다루는 장소라면 지상과 지하를 동시에 사용하는 건축 개념이 존재했을지도 모른다. 논쟁이 이어지던 가운데 이집트 당국은 아비도스 아래에 지하 통로와 공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탐사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멈춤의 신호가 되었다. 구조적 불안정과 붕괴 위험이 공식적인 이유로 제시되었고 추가적인 발굴 허가는 내려지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지는 사실상 영구적인 상태가 되었다. 이 결정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같은 시기 더 불안정한 조건을 가진 다른 유적지들은 계속해서 조사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기술적 위험은 관리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아비도스의 지하는 유독 접근 불가의 영역으로 남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단순한 유적 보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만약 지하 구조가 고대 이집트 문명의 형성 이전 단계와 연결된다면 그것은 왕조 중심의 역사 서술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아비도스의 지하에 대한 공식 연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초기 탐험가들의 기록은 참고 문헌으로만 남았고 실제 공간을 확인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이 주제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새로운 세대의 연구자들은 그 존재를 검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아비도스는 지금도 순례자와 관광객을 맞이한다. 그들은 신전의 벽면에 새겨진 부조와 신들의 이름을 바라보지만 그 발밑에 무엇이 잠들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지상은 철저히 기록되었지만 지하는 질문만 남긴 채 봉인된 상태다. 만약 그 아래가 단순한 빈 공간이라면 왜 그것을 증명하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았을까? 아비도스의 지하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문이 닫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곳이 단순한 유적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조용히 암시하고 있다. 이람이라는 이름은 사막의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꾸란과 아라비아 전승 속에서 이람은 기둥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도시였고 번영의 절정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장소로 묘사되었다. 오랫동안 이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을 담은 신화로 취급되었지만 흥미롭게도 그 지리적 단서는 이집트와 아라비아를 잇는 고대 교역로를 따라 반복해서 등장했다. 20세기 말 위성 기술이 사막의 풍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면서 이 전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위성 영상 분석을 통해 사막 아래에 묻힌 고대 도로망이 확인되었고 그 교차점에서 비정상적으로 밀집된 구조 신호가 포착되었다. 모래 위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지하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 지형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패턴이었다. 초기 조사에서 드러난 것은 대형 석재와 기둥의 잔해였다. 이 발견은 전설 속 묘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단순한 유목지나 소규모 정착지가 아니라 장기간 유지된 도시 구조의 흔적이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곳이 고대 이집트와 인접 문명 사이의 중계 거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만약 그렇다면 이람은 단지 신화 속 도시가 아니라 지역 문명의 흐름을 재구성할 수 있는 핵심 단서가 된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탐사는 갑작스럽게 멈추었다.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해당 지역은 접근이 제한되었고 추가적인 조사 보고는 발표되지 않았다. 발견 사실은 짧게 언급된 뒤 더 이상의 설명 없이 기록에서 사라졌다.
마치 이 도시에 대해 더 말해서는 안 된다는 보이지 않는 합의가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이 침묵은 여러 해석을 낳았다. 일부는 정치적 이유를, 일부는 종교적 민감성을 언급했다. 이람이라는 이름이 지닌 상징성, 그리고 그것이 성소와 꿀한 전승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견을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다. 역사적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 신화와 기록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은 이람의 위치와 성격에 주목한다. 이 도시는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고대 교역망의 중심에 자리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 구조와 규모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이집트 문명이 외부 세계와 맺었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발굴 성과를 넘어 문명사 전체의 흐름을 다시 묻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결국 이람은 다시 전설의 자리로 돌아갔다. 위성은 그것을 보았고 초기 조사는 그것을 확인했지만 그 이후의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다. 사막은 다시 침묵을 되찾았고 기둥의 도시는 모래 아래에서 이름만 남긴 채 잠들어 있다. 만약 이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왜 그 흔적은 위성에 포착되었을까?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제했던 도시라면 왜 우리는 그 끝을 확인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일까? 이람은 발견된 순간부터 다시 묻히기 시작한 도시였다. 대피라미드는 인류가 남긴 가장 정밀한 침묵으로 남아있다. 수백만 개의 석재가 오차없이 맞물린 이 구조물은 내부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이질적이다. 통로와 방의 수가 적다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대피라미드는 이미 완전히 이해된 건축물처럼 취급되곤 했다. 그러나 이 확신은 11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용히 무너졌다. 2017년 새로운 방식의 탐사가 시작되었다. 뮤온 방사선을 이용해 석조 구조물 내부의 밀도를 분석하는 기술이 대피라미드에 적용되었고, 이는 인류가 돌을 열지 않고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든 첫 시도였다. 결과는 즉각적인 충격을 불러왔다. 대회랑 위쪽, 기존에 알려진 어떤 방과도 연결되지 않은 위치에서 거대한 공백이 감지된 것이다. 이 공백은 작지 않았다. 길이와 높이 모두 기존의 내부 공간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컸고, 단순한 균열이나 시공 오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명확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연구진은 그것을 빅보이드라고 명명했다. 말 그대로 그곳에는 비어있는 거대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었다. 문제는 아무도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대피라미드의 내부는 기능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왕의 방, 여왕의 방, 대회랑, 그리고 몇 개의 통로가 전부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빅보이드는 예외적인 존재였다. 이집트 건축에서 의미 없는 공간을 남기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특히 이처럼 중심부에 가까운 위치에 거대한 공백을 두는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남겨진 흔적처럼 보였다. 논쟁은 즉시 시작되었다. 일부는 구조적 완충 공간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또 다른 이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통로의 일부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통로도 입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신중했다. 연구진은 발견 사실을 인정했지만 그 기능과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접근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구멍을 뚫는 것도 로봇을 투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발견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빅보이드는 여전히 관측 대상일 뿐 탐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의문은 커진다. 대피라미드는 과거에도 내부 구조를 밝히기 위해 여러 차례 시추와 탐사를 감행했던 유적이다. 작은 구멍을 뚫어 카메라를 투입하는 방식은 이미 사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미지의 공간 앞에서는 모든 시도가 멈추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처럼 보였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침묵이 단순한 보존 문제를 넘어선다고 말한다. 빅보이드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니라 의식적 설계의 핵심 요소라면 대피라미드의 목적 자체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덤이라는 설명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공간이 중심부에 존재한다면 이 구조물은 무엇을 위해 세워졌는가라는 질문이 되살아난다. 대피라미드는 여전히 완전한 형태로 서 있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대한 공백이 남아있다. 만약 그곳이 아무 의미 없는 공간이라면 왜 수년 동안 아무도 그 문을 열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곳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장소라면 왜 우리는 그 의미를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일까? 빅보이드는 열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비어 있음은 오히려 대피라미드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임을 말해주고 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발견된 순간부터 예외였다. 다른 왕들의 무덤이 도굴과 파괴의 흔적으로 가득했던 것과 달리 이 작은 무덤은 거의 온전한 상태로 모습을 드러냈다. 금과 청금석으로 장식된 관, 수천 점의 부장품, 그리고 어린 파라오의 미라. 세계는 이 발견을 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기적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무덤이 남긴 가장 큰 질문은 유물이 아니라 구조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왕의 지위에 비해 지나치게 작았다. 통로는 짧았고 방의 수는 제한적이었다. 고고학자들은 이를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이라고 설명해왔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매장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덤을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오랫동안 받아들여졌지만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요소들이 남아있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이 무덤은 다시 주목받았다. 고해상도 스캔과 레이더 탐사가 내부 벽면에 적용되었고 그 결과 벽 너머에 비어있는 공간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벽면의 균열과 채색의 미묘한 차이, 그리고 밀도 변화는 단순한 장식 오류로 보기 어려운 패턴을 보여주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공간이 또 다른 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가설은 곧 더 큰 논쟁으로 확장되었다. 만약 벽 뒤에 방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공간일까? 제기된 이름은 네페르티티였다. 그녀는 아마르나 시대의 중심 인물이었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무덤이 발견되지 않은 존재다. 투탕카멘의 무덤이 원래 네페르티티를 위해 설계되었고 이후 급하게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은 기존의 설명보다 많은 의문을 해소해주는 듯 보였다. 이 가설이 대중에게 알려지자 세계의 시선은 다시 왕가의 계곡으로 향했다. 추가 스캔과 탐사가 이루어졌고 일부 결과는 벽 너머의 공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분석에서는 그 신호가 자연적 요인이나 구조적 차이일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데이터는 엇갈렸고 해석은 갈라졌다. 이 지점에서 결정이 내려졌다. 더 이상의 물리적 접근은 허락되지 않았다. 벽을 열거나 작은 구멍을 뚫어 확인하는 방식은 채택되지 않았다. 공식 발표는 신중하게 균형을 유지했다.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았지만 확증할 단계도 아니라는 입장이 반복되었다. 그 결과 질문은 남았지만 답을 얻을 방법은 사라졌다. 이 선택은 또 다른 의문을 낳았다. 투탕카멘의 무덤은 과거에도 벽면을 훼손하는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 작은 구멍을 통해 내부를 촬영하는 방식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모든 시도가 멈추었다. 이는 보존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담처럼 보였다. 오늘날 투탕카멘의 무덤은 여전히 방문객으로 붐빈다. 사람들은 금빛광과 벽화를 바라보며 감탄하지만 그 벽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는다.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은 확인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남아있다. 만약 그 벽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 사실을 증명하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만약 그곳에 또 다른 왕의 흔적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 진실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것일까? 투탕카멘의 무덤은 발견되었지만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야기로 남아있다. 대피라미드는 겉으로 보기에 이미 모든 비밀이 드러난 구조처럼 보인다. 입구와 통로, 왕의 방과 대회랑은 수세기 동안 반복적으로 연구되었고 내부 구조도 교과서처럼 정리되어 왔다. 그러나 이 정리된 도식 속에는 언제나 설명되지 않은 공백이 존재했다. 그것은 누락된 방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닫혀있는 공간에 대한 의문이었다. 최근 수십 년간 진행된 비파괴 탐사는 대피라미드 내부에 여전히 접근되지 않은 구조가 남아있음을 드러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북측 통로 상부에서 확인된 봉인된 회랑이다. 이 회랑은 기존에 알려진 통로들과 분명히 다른 방향과 높이를 가지고 있었고 단순한 시공 보강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교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스캔 결과에 따르면 이 회랑은 길이가 일정하고 벽면의 밀도 변화 역시 인공적인 설계를 암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 공간이 단순히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봉인되었다는 흔적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었다. 회랑의 끝에는 자연 붕괴로 설명하기 어려운 폐쇄 구조가 존재했고 이는 누군가가 이 통로를 닫기로 결정했음을 암시했다. 이 발견은 곧 질문을 불러왔다. 왜 대피라미드 내부에 봉인된 회랑이 존재하는가? 만약 이 통로가 기능을 상실한 잔여 구조라면 굳이 완전히 막아둘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 건축에서 사용되지 않는 공간은 대체로 그대로 남겨졌지. 봉인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봉인은 언제나 보호 혹은 차단이라는 명확한 의도를 동반했다. 공식적인 설명은 조심스러웠다. 연구진은 이 회랑이 구조적 이유로 폐쇄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즉각적인 의문에 부딪혔다. 대피라미드는 다른 구간에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보강을 거쳤지만 그러한 공간들은 봉인되지 않고 기록으로 남아있다. 왜 이 회랑만이 예외가 되었는지는 설명되지 않았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회랑이 빅보이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다. 두 구조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공간적 배치는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의 근접성을 보여준다. 만약 봉인된 회랑이 빅보이드로 향하는 경로였다면 그 봉인은 단순한 안전 조치가 아니라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결정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랑은 열리지 않았다. 로봇을 투입하는 시도도 미세한 구멍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는 방식도 채택되지 않았다. 발견 사실은 공개되었지만 그 다음 단계는 항상 유보되었다. 시간은 흘렀고 회랑은 여전히 닫힌 상태로 남아있다. 이 침묵은 대피라미드를 둘러싼 오래된 질문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이 구조물은 단순한 무덤이었는가? 아니면 보다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설계였는가? 만약 모든 공간이 이미 밝혀졌다면 왜 아직도 열리지 않은 문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문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대피라미드에 봉인된 회랑은 지금도 돌 속에 잠들어 있다. 그것은 발견되었지만 접근되지 않았고 설명되었지만 이해되지 않았다. 이 닫힌 길은 우리가 아직 이 구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기자 고원의 서쪽은 오랫동안 죽은 자들의 영역으로 여겨져 왔다. 왕과 귀족, 사제들이 잠든 무덤들이 밀집한 이곳은 지상에 드러난 구조만으로도 이미 복잡한 역사층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진정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이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면서부터였다. 비파괴 탐사 장비가 서부 공동묘지 일대에 적용되었을 때 연구진은 예상하지 못한 패턴을 마주했다. 지하에서 반복적으로 감지된 것은 단순한 매장실이 아니었다. 직선으로 꺾이는 구조, 마치 인공적으로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L자 형태의 공간이 확인된 것이다. 이 구조는 자연적인 지질 형성으로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규칙적이었다. 더 깊은 분석은 의문을 증폭시켰다. 이 구조는 단일층이 아니라 상하로 분리된 두 개의 층위를 가진 것으로 보였다. 상층은 비교적 얕은 깊이에 위치해 있었고 하층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감지되었다. 두 층은 서로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를 보였지만 그 연결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무덤 구조와는 전혀 다른 설계 개념이었다. 이 발견이 특별한 이유는 위치에 있었다. 서부 공동묘지는 수천 개의 무덤이 밀집한 지역이며 이미 수많은 발굴이 이루어진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조가 이제야 포착되었다는 사실은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한다. 하나는 기술의 한계로 인해 그동안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는 해석이다. 연구진은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구조가 인공적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즉각적인 발굴 계획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공식 입장은 추가 검토와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기자고원에서 허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이 지역은 상징성과 민감성이 극도로 높은 장소이며 작은 변화조차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이 점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른다. 만약 이 구조가 단순한 매장시설이라면 왜 확인을 미루는 것일까? 왕가의 계곡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무덤이 발견될 때마다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부 공동묘지의 이 구조는 발견된 순간부터 조심스럽게 다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논의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구조가 특정 인물을 위한 무덤이 아니라 집단적이거나 기능적인 공간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저장, 의식 혹은 다른 용도를 가진 시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고대 이집트의 장례 관습과 공간 활용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확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무덤 중심의 해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 고원이 단순한 매장지가 아님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는 여전히 땅 속에 남아있다.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부를 직접 확인한 사람도 없다. 지도에는 표시되었지만 이야기 속에서는 빠져 있다. 발견되었으나 해석되지 않았고 기록되었으나 설명되지 않았다. 서부 공동묘지 아래의 L자 구조는 아직 이름조차 갖지 못했다. 그러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이 어쩌면 이 공간의 성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아직 정의되지 않은 질문이며 기자 고언이 끝나지 않은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다. 헤라클레이온은 오랫동안 이름만 남은 도시였다. 고대 문헌 속에서 이 도시는 나일 강이 바다로 향하는 관문이자 이집트와 지중해 세계를 잇는 거대한 항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지도 위에서 그 위치는 흐릿했고 후대의 학자들은 이를 상징적 지명이나 과장된 기록으로 취급해왔다. 바다에 잠긴 도시라는 개념은 전설로 남아있었을 뿐 실제로 확인된 적은 없었다. 20세기 말 해저 탐사 기술의 발달은 이 전설에 균열을 냈다. 나일 삼각주 연안의 수중 조사 과정에서 거대한 석조 구조물과 조각상들이 연이어 발견되었고 그것들은 우연히 가라앉은 난파선의 잔해가 아니었다. 신전의 기둥, 거대한 석상, 항만시설로 보이는 구조가 바닷속에 질서 있게 남아있었다. 헤라클레이온은 신화가 아니라 실제 도시였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발굴 초기의 결과는 놀라웠다. 도시의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컸고 건축 양식은 이집트적 요소와 지중해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다. 이는 헤라클레이온이 단순한 지방 항구가 아니라 문화와 권력이 교차하는 중심지였음을 암시했다. 일부 유물은 이집트의 종교의식과 외래 문화가 함께 공존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이집트 문명이 외부 세계와 맺은 관계를 다시 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흥부는 오래가지 않았다. 발굴은 도시의 일부 구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조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해저에 남아있는 구조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공식적인 설명은 기술적 어려움과 보존 문제였다. 수중 환경은 복잡하고 무분별한 발굴은 유적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 설명 역시 질문을 낳는다. 같은 조건의 다른 해저 유적들은 지속적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정밀한 기록과 복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헤라클레이온만이 유독 제한적인 접근을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도시의 중심부로 추정되는 구역이 아직 거의 탐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문제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일부 연구자들은 헤라클레이온이 단순히 자연재해로 침몰한 도시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반 침하와 해수면 상승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급격한 붕괴의 흔적, 그리고 특정 구조물의 의도적인 파괴 흔적은 이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와 과정은 단순한 자연사의 범주를 넘어선다. 또 다른 시선은 헤라클레이온의 상징성에 주목한다. 이 도시는 이집트의 종교의식이 바다를 통해 외부로 확장되는 관문이었고, 동시에 외부 세계의 영향이 이집트로 유입되는 통로였다. 그 중심부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에 따라 이집트 문명의 폐쇄성에 대한 기존의 이미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오늘날 헤라클레이온은 바닷속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 일부는 드러났고 대부분은 여전히 모래와 물 아래에 묻혀 있다. 도시가 실제했다는 사실은 증명되었지만 도시가 무엇이었는지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발견은 이루어졌지만 이해는 유보된 상태다. 만약 헤라클레이온이 단순한 항구 도시였다면 왜 그 핵심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그곳이 이집트 문명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장소라면 왜 우리는 그 얼굴을 끝까지 마주하지 못하는 것일까? 헤라클레이온은 바다에 가라앉았지만 질문은 아직 가라앉지 않았다. 세크메트가 아닌 세크엠케트의 피라미드는 언제나 그림자 속에 있었다. 사칼에 자리한 이 미완의 피라미드는 거대한 계단식 구조를 갖추고 있었지만 완성된 형태로 기억되지 않았다. 왕은 짧은 제위 끝에 사라졌고 피라미드는 봉인된 채로 남았다. 그래서 이 구조물은 실패한 왕의 흔적처럼 취급되었고 오랫동안 관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19세기 초 이 피라미드는 다시 세상의 시선을 받았다. 내부 탐사 과정에서 석관과 봉인된 통로가 발견되었고 그것들은 도굴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는 극히 드문 사례였다. 대부분의 피라미드가 이미 훼손된 상황에서 세크엠케트의 피라미드는 마치 시간이 멈춘 공간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발견은 곧 조심스러운 태도로 바뀌었다. 문제는 내부 구조였다. 통로는 단순히 막힌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봉인된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석재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맞물려 있었고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구조가 확인되었다. 이는 공사 중단의 결과라기보다는 누군가가 이 공간을 닫기로 결정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피라미드 내부에 대한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술적 한계와 안전 문제라는 이유가 반복되었지만 같은 시기 다른 피라미드에서는 훨씬 과감한 내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세크엠케트의 피라미드는 유독 손대지 않는 유적으로 남았다. 열 수 있었지만 열지 않은 공간이라는 점에서 이 침묵은 더욱 눈에 띄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피라미드가 단순한 미완성 구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내부 설계는 초기 왕조 피라미드들과 다른 특징을 보이며 특정 공간은 의식적 목적이나 보관 기능을 염두에 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실험의 흔적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실험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논쟁은 석관에 집중된다. 발견 당시 석관은 봉인된 상태였으며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 석관 내부에 대한 상세 보고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기록조차 불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지점에서 기록은 끊긴다. 이러한 공백은 상상력을 자극하지만 동시에 불편한 질문을 남긴다. 만약 내부에 아무것도 없다면 왜 그 사실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만약 내부에 무언가가 있었다면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일까? 선택적 침묵은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세크햄케트의 피라미드는 여전히 사칼에 서 있다. 외형은 단순하고 관광객의 발길도 많지 않다. 그러나 그 내부에는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공간이 남아있다. 이 피라미드는 미완성된 과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남겨진 질문처럼 보인다. 사카라의 모래 아래에서 세크햄케트의 피라미드는 지금도 말없이 봉인을 유지하고 있다. 태양신전은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공개적인 신성의 공간이었다. 왕의 무덤이 지하에 숨겨지고 의식이 벽 뒤에서 이루어질 때에도 태양신전만큼은 하늘 아래에 놓였다. 태양과 직접 마주하는 이 구조물은 왕이 신과 연결되는 장소였고 왕권의 정당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무대였다. 그렇기에 태양신전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국가의 선언과도 같은 존재였다. 고대 기록에 따르면 고왕국 시대에만 여러 개의 태양신전이 건설되었다. 이 신전들은 특정 파라오의 이름과 함께 분명히 언급되며 제의와 행렬이 이루어진 장소로 상세히 묘사된다. 그러나 오늘날 확인된 태양신전의 수는 기록에 비해 현저히 적다. 문헌 속에 분명히 존재하는 신전들이 지상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다. 이 불일치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이집트의 다른 종교 건축물들은 대부분 흔적이라도 남아있다. 기둥의 기초, 석재의 파편 혹은 지형의 변화만으로도 그 존재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태양신전의 경우 일부는 위치조차 특정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파괴나 재사용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공백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태양신전이 의도적으로 해체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태양신전은 특정 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왕조가 교체되거나 종교적 중심이 이동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었다. 만약 그렇다면 태양신전의 흔적이 사라진 것은 자연적 소멸이 아니라 체계적인 제거의 결과일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은 태양신전의 구조적 특수성에 주목한다. 일부 기록은 태양신전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 구조를 포함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만약 신전의 핵심 기능이 지상에서가 아니라 특정 지점에서 수행되었다면 그 흔적은 오늘날의 시선으로는 쉽게 포착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태양신전을 단순한 개방형 재단으로 보는 기존의 해석에 의문을 던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전에 대한 체계적인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부 추정 위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연구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진행되었다. 태양신전은 중요하다고 말해지지만 동시에 적극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는 대상처럼 보인다. 기록은 존재하지만 발굴은 이루어지지 않는 모순적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침묵은 태양신전이 지닌 의미와 무관하지 않다. 태양신전은 왕이 신과 직접 연결되는 상징이었고 왕권의 기원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만약 그 구조와 기능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르다면 고왕국의 권력 구조와 종교 체계에 대한 이해 역시 수정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유적 발견을 넘어서는 문제다. 오늘날 태양신전은 기록 속에만 남아있다. 이름과 의식, 제사의 장면은 전해지지만 그 공간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라진 신전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진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건축물이 흔적 없이 사라졌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흔적을 끝까지 찾으려 하지 않는가?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지만 태양 신전은 더 이상 그 아래에 서 있지 않다. 남아있는 것은 빛 아래에서 사라진 구조물에 대한 조용한 의문뿐이다. 이집트에는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도시들이 존재한다. 그들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록 속에서는 분명히 언급되지만 지상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장소들이다. 왕들의 이름과 함께 등장하고 의식과 행정의 중심지로 묘사되지만 오늘날의 고고학 지도에서는 조용히 빠져 있다. 이 도시들은 파괴된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고대 이집트의 문헌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하다. 왕의 계보와 제사의 절차, 건축물의 명칭까지 기록으로 남겼다. 그렇기에 특정 도시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와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단순한 시간의 소멸로 설명하기 어렵다. 기록은 남았는데 장소만 사라진 것이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현상을 정치적 재편의 결과로 본다. 왕조가 교체되거나 종교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전 체제의 상징이 된 도시들이 의도적으로 해체되었을 가능성이다. 그러나 해체와 삭제는 다르다. 해체된 유적은 흔적을 남기지만 이 도시들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된다. 또 다른 관점은 이 도시들이 지하 구조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상 구조는 제한적이었고 핵심 기능은 지하에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의 발굴 방식으로는 그 존재를 쉽게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 도시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 왕권의 기원이나 종교적 전환점과 연결되어 있으며 특정 시기 이후 기록에서 갑자기 언급이 줄어든다.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 서술에서는 마치 그 도시가 필요 없었다는 듯 다른 중심지가 강조된다.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서술의 선택처럼 보인다. 이집트의 역사는 연속적인 문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단절의 흔적이 존재한다. 어떤 장소는 계승되고 어떤 장소는 잊힌다. 문제는 그 잊힘이 우연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에 있다. 만약 특정 도시들이 기존의 연대나 권력 구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면 그들은 기억에서 밀려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이집트를 거대한 유적의 집합으로 바라본다. 피라미드와 신전, 무덤과 조각상은 모두 눈에 보이는 역사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 역시 존재한다.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들, 이름만 남은 장소들, 그리고 더 이상 묻지 않게 된 질문들. 이것들 역시 이집트의 일부다. 이 마지막 발견은 하나의 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패턴이다. 발견되었으나 설명되지 않고 기록되었으나 확인되지 않은 장소들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단서다. 이집트에서 사라진 것은 도시가 아니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인 유물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 앞에 서 있다. 스핑크스 아래의 공간, 기록의 전당, 타니스와 아비도스의 지하구조, 봉인된 회랑과 열리지 않은 방들, 바다에 잠긴 도시와 사라진 신전들. 각각은 서로 다른 장소와 시대에 속해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유사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 발견되었으나 끝까지 열리지 않았고
기록되었으나 완전히 설명되지 않았다. 이 패턴은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일관적이다. 고대 이집트의 유적들은 대체로 철저히 조사되고 공개되어 왔다. 왕의 무덤이든 사원의 기초든 새로운 발견은 언제나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어떤 경우들에서는 질문이 특정 지점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러운 침묵이 뒤따랐다. 발굴은 중단되었고 접근은 제한되었으며 논의는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옮겨갔다. 중요한 점은 이 침묵이 언제나 문명의 기원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다. 왕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종교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이집트가 외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다. 만약 어떤 발견이 이 질문들의 예상과 다른 답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유적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묻게 된다. 이 발견들이 정말로 위험했기 때문에 멈춰진 것일까? 아니면 그 결과가 기존의 역사 서술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멈춰진 것일까? 고고학은 과거를 밝히는 학문이지만 동시에 현재의 관점과 선택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무엇을 발굴할 것인지, 무엇을 공개할 것인지는 언제나 결정의 문제다. 이집트는 완전히 밝혀진 문명처럼 보인다. 수많은 책과 다큐멘터리, 박물관 전시가 이를 증명하는 듯하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언제나 지상에 드러난 이야기였다. 그 아래 닫힌 문과 봉인된 공간, 그리고 지도에서 사라진 장소들은 여전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집트의 역사는 완결된 서사가 아니라 선택된 서사일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의 목적은 음모를 단정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질문을 되돌려 놓는 데 있다. 왜 어떤 발견은 끝까지 추적되고 어떤 발견은 멈추는가? 왜 어떤 문은 열리고 어떤 문은 닫힌 채로 남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과연 누구에 의해 이루어지는가? 13개의 발견은 하나의 결론을 말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이집트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밝혀진 것보다 밝혀지지 않은 것이 더 많고 공개된 이야기보다 침묵 속에 남은 이야기가 더 깊을지도 모른다. 언젠가 그 문들이 열릴 수도 있다. 혹은 끝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질문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집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침묵 속에 남겨진 유산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건네고 있다. 아직 모든 것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